자,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한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와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 특히 중요한 게 없고, 그래서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의 그 이사와 감사에게 규정이 되어 있는 다수의 규정들이 유한회사에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특히 의무, 유한회사의 이사도 주식회사의 이사와 마찬가지로 위임관계에 있다. 위임관계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고도의 주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수를 결정하는 것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위임관계이다 보니까 무상이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정관의 근거가 있거나 총회 결의로 보수를 결정하거나 해야 되는 거지, 단지 계약만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퇴임 이사, 퇴임 감사, 퇴임 이사, 퇴임 감사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게 부적당하다라고 하면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일시 이사, 일시 감사를 선임해 준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이사와 감사,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하다. 물론 선임은 보통 결의지만 해임은 특별 결의죠. 그래서 언제든지 총회 특별 결의로 해임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똑같죠. 똑같다.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무혜태라고 하는 경과실부터 책임을 지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중대한 과실부터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내용들,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똑같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가 안 되지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총사원의 동의로 면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것은 크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게 차이점이 중요해요. 우리 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초회가 종료할 때까지 한두 달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감사의 임기는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다. 취임 후 3년 내의 정기총회가 취임 후 3년 내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종료할 때까지로 정관의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한두 달 연장되는 걸로 법에 정해져 있어서 주식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규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유한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규정이 없어요. 임기 규정이 없다. 자,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수 규정이 있었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의 원수 규정도 없다. 자,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이사와 감사를 해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원에 가가지고 해임 판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주의하실 거. 법원에 끌고 가서 해임을 시키는 해임 판결의 경우에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 판결이 가능하지만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 판결이 안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100분의 3짜리가 법원에 가서 해임을 시키는 해임 판결 청구가 이사에게는 인정이 되지만 누구에게는 인정이 안 된다? 감사에 대해서는 허용이 안 된다. 이유가요, 여러분, 유한회사의 감사 꼭 두어야 하는 기간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유한회사가 우리 회사 이사가 투명하게 제대로 경영을 하는지 감시하기 위하여 우리는 굳이 정관에 의하여 감사를 두겠다라고 해서 감사를 두었는데, 꼴랑 100분의 3짜리 사원이 나 감사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해서 법원에 가서 자른다? 100분의 3짜리 지분을 가진 사원이 청구를 했다라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반대로 말하면 97%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꼴랑 3%가 법원에 끌고 와서 자르는 거, 이사는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된다? 감사의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는 해임 판결 청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업피지 의무, 자기거래금지 의무 두 개가 있다가 뭔가 조금 철저하게 투망식으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의무라고 하는 게 신설이 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의무가 신설이 될 때 엄밀하게 말하면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규정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빠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유한회사의 이사에게는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의무가 없다. 이거 잘못된 개정이다라고 해서 솔직히 여기 동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개똥이라고 동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 한글 파일에 동그림이 없어가지고 온천처럼 이걸 해냈는데 원래 저의 의도는 이게 똥이 똥.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의무를 신설하면서 이거를 빠뜨렸다. 빠뜨리다 보니까 악법도 법이다. 법의 규정이 없다 보니까 유한회사의 이사에게는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의무가 없어요. 사업기회 유용 금지 의무는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다? 주식회사의 이사에게만 있다. 그래서 차이점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 우리 주식회사의 회사의 계산과 관련하여 북두칠성 그림을 공부했었죠. 북두칠성 그림을 공부할 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라고 한 사람은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나면 이 서류를 곧 총회가 열릴 텐데 이 총회가 열리기 6주 전에 감사에게 제출을 하고 감사는 이 두 가지 서류를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이사에게 이거를 되돌려준다. 그리고 나서 주총회에서 승인이 있게 되면 다른 서류는 몰라도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거,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신문에 띄운다. 공고를 한다.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100분의 3짜리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을 선임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이 선임을 해줬는데 법원이 선임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법원이 누구에게? 대표이사에게 빨리 임시주주총회 소집해가지고 다른 주주들에게도 알려줘라 라고 해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총회가 소집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건 이제 주식회사에 대하여 복습을 해본 거고 그럼 유한회사의 경우는 어떠냐? 자, 일단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죠. 그런데 유한회사에는 뭐가 없다? 이사회가 없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어요. 자, 그리고 감사에게 제출을 하게 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총회 6주 전까지 제출을 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줄어들어서 4주 전에만 제출을 하면 된다. 자, 그리고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받은 날로부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4주 내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감사의 경우에는 이때는 3주 내에 제출하면 돼요. 3주 내에 제출하게 되면 이제 총회는 마이너스 4 플러스 3 1주 남았죠. 1주가 남았을 텐데 이 1주 전부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본호지산 본점에는 5년간 지점에는 3년간 비치한다라고 했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소규모 회사이다 보니까 지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본점에만 5년간 비치하면 되는 거지 지삼이 없다. 자,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를 공고한 것도 없다. 100분의 3짜리 소수 사원이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인 선임 청구를 해가지고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해봤더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법원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명령을 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강추기간이다 보니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감사를 두고 있으면 감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감사가 임의기관이잖아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그때는 이사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명령한다. 아시겠죠? 자, 차이점. 다시 한번. 이사회가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없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사가 총회 6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을 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게 기간이 줄어들어서 6주가 아니라 4주 전에 총회 4주 전에 감사에게 제출을 하는 거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가 제출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되돌려주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4주 전에 받았기 때문에 3주 내에만 되돌려주면 된다. 그러면 총회가 1주 남았는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에는 5년간 비치하고 지점에는 3년간 비치하는데 그래서 본오지 3, 본오지 3 이렇게 암기했었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본5만 있고 지3이 없다.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하고 나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를 신문에 띄우지만 공고를 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나서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는 절차가 없다. 검사인의 조사를 받고 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임시총회 소집 명령을 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검사의 보고를 받은 법원은 감사가 있으면 감사에게 감사가 없으면 그때는 이사에게 사원총회 소집 명령을 한다.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 또는 이사에게 소집 명령을 한다. 아셨죠? 그래서 주식회사에 부특치성 그림이 머릿속에 단단하게 있어야지 뭐는 있고 뭐는 없고 뭐는 뭘로 변경되고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북두칠성 그림을 한 번 더 꼼꼼하게 복습하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잠시 진도를 빠져나가서 주식회사 이야기를 잠깐 합시다. 우리 주식회사에서 일반적인 계산 절차 말고 회사가 이미 해산을 하였다. 해산을 하고 나서 이 빚금친 부분이 해산 후에는 이사가 뭘로 바뀌어요? 이사 대신에 청산인으로 바뀌잖아요. 청산인으로 바뀌었을 때는 청산인이 감사에게 총회 4주 전에 서류를 제출을 해요. 그리고 되돌려주는 게 문구만 조금 달라져 있어요. 이 3주 내가 아니라 총회 1주 전으로. 문구만 어차피 날짜는 똑같은데 3주 내를 1주 전으로만 바꿔놨다. 그래서 해산한 주식회사는 위에 유한회사의 계산 절차에 관한 그림에서 이 빚금친 부분을 청산인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감사가 청산인에게 되돌려주는 기간이 자기가 받은 날로부터 3주 내가 아니라 어차피 똑같긴 하지만 이거를 1주 내로만 바꾸면 된다. 감사는 정기총회일에 1주 전에 감사 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한다. 이렇게만 바꾸면 된다. 자 그리고 우리 해산을 했기 때문에 본점에 5년간 비치한다. 이것도 의미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삭제하면 돼요. 본 5도 삭제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해산 후에 주식회사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정관 변경, 특히 신주 발행과 관련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절차가 주식회사와 이제 유한회사가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수권자본제도라고 했었죠. 반면에 일본의 주식회사 그리고 일본 얘기는 뭐 알 필요 없고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와 LLC가 확정자본제도라고 했잖아요. 유한회사는 확정자본제도이다. 확정자본제도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만큼 지분을 다 찍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유한회사의 경우는 자본금이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다. 반면에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은 아니고 대신에 뭐다? 등기사항이다. 자본금이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 아니고
대신에 뭐일 뿐이다? 등기사항일 뿐이다. 그래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수권자본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증가시킬 때, 즉 신주를 발행할 때 뭐만으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간단하게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반면에 확정자본제도를 따르고 있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 변경이 먼저예요? 정관 변경이 먼저예요. 정관 변경이 수반되기 때문에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증자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해요. 그것도 사원총회 특별결의, 정관이 변경되기 때문에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자본금을 증가시킨다. 자, 그리고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에 증자를 하였다, 같은 말로 신주를 발행하였다. 신주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납입기일의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변경등기와는 무관하다.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주식수가 증가한다. 주식수가 증가하면 자본금도 증가하게 되는데 주식수와 자본금 둘 다 등기사항이다 보니까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변경등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 변경등기는 효력요건으로서의 등기가 아니라 대항요건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등기가 증자의 효력요건이 아니죠. 증자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납입기일의 다음 날 효력이 발생을 한다. 반면에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증자의 효력이 이 증자등기라고 하는 변경등기를 했을 때 효력이 발생을 해요. 변경등기가 증자의 효력요건이다. 변경등기를 한 때 효력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증자의 하자, 즉 신주 발행의 하자가 있을 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신주 발행 무효회소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한 날로부터, 즉 언제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내에 원고삼총사라고 하는 주주이사 감사가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신주 발행 무효회소가 아니라 이름이 증자 무효회소로 바뀐다. 증자 무효회소로 바뀌게 되고, 제가 옛다 모르겠다 6개월인데 이 6개월은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주식회사의 경우에 신주의 효력이 납입기일의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간 소거 제기가 가능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증자의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변경 등기 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증자 무효회소의 경우에는 변경 등기로부터 6개월 내에 원고삼총사, 사원이사 감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증자 등기일부터 효력이 변경 등기를 할 때, 증자 등기를 할 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증자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에 원고삼총사인 사원이사 감사가 제기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조실 책임과 관련하여 이사만이, 그것도 인수담보 책임만을 지는 거지 납입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했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뿐만 아니라 누구도? 감사도, 그리고 인수담보 책임뿐만 아니라 납입담보 책임까지도 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두 번째 산업에 있는 돈을 세 번째 산업으로 밀어넣고 무상주를 발행을 하는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첫 번째 산업에 있는 돈을 세 번째 사업을 밀어넣고 주식을 발행을 하는 주식배당이라고 하는 무상증자라고 하는 게 있었죠.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과 주식배당이라고 하는 무상증자가 있었는데, 공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었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무상증자가 없어요. 무상증자에 관한 제도가 없다. 자, 그래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잘 비교를 하시고, 가장 큰 이유가 왜 그래요? 주식회사는 수권자본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반하여 유한회사의 경우는 확정자본제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을 한다.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 증자의 효력은 변경등기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원권은 변경등기 시로부터 발생을 해요. 자, 그런데 다른 사원권이 아닌
이익 배당과 관련된 권리는 여러분 이익 배당이 뭐예요? 내가 뭔가 투자를 하고 여기에 대한 이익을 받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출자 인수인의 이익 배당에 있어서는 이 변경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 낸 때가 중요해요. 그죠? 내가 투자를 했고 거기에 대하여 발생한 이익을 배당받는 거이다 보니까 증자, 등기,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언제 돈을 냈느냐 그게 중요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 말고 이익 배당에 있어서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변경 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변경 등기보다 훨씬 더 일찍 돈을 내었다라고 하면 그 납입기일부터, 현물 출자를 하였다라고 하면 그 현물 출자 목적 재산의 급여 기일부터, 그때로부터 다른 사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주의하세요. 이익 배당의 경우에는 변경 등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돈 낸 날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한 회사를 마쳤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LLC 유한 책임 회사라고 하는 LLC를 설립하기 위해서도 실체 형성 절차를 거쳐야 될 텐데, 실체 형성 절차로 먼저 정관을 작성한다 라고 했는데, LLC의 정관에는 세 가지가 절대적 기회사항이에요. 하나, 사원의 성명이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다. 둘, 업무집행자라고 하는 일꾼도, LLC의 일꾼인 업무집행자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 아닌 자 중에서 업무집행자를 선임해야 한다라고 해서 정관 작성할 때 뭐도 절대적 기회사항이다. 업무집행자도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다. 자, 그리고 우리 유한회사와 LLC는 확정자본제도라고 했잖아요. 확정자본제도가 뭐예요? 자본금이 정관에 기재가 되는 게 확정자본제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LC의 경우에는 자본금까지 해서 총 3가지가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에요. 사원, 업무집행자, 자본금 3가지가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다. 그래서 사원, 업무집행자, 자본금. LLC 정관에는 뭘 꼭 써야 돼요? 사업자를 써야 돼요. 사업자를. 사업자 3가지가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다. 즉 사원의 성명, LLC도 소규모 회사이다 보니까 사원의 성명이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다. 그런데 사원은 물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는 하지 않아요? 등기는 하지 않아요. 등기는 누구를 등기를 한다? 업무집행자를 등기를 한다. 특히 LLC의 정관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람이 바로 업무집행자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된 조문을 하나 꼽아봐라 라고 하면 바로 이 조문. LLC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요 조문이 가장 많이 출제된 조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업무집행자는 정관에 기재하게 된다.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다. 그리고 이 업무집행자가 일꾼이기 때문에 업무집행자는 뭐도 한다? 등기도 한다. 사원은 등기하지 않지만 업무집행자는 등기한다. 그리고 자본금도 확정자본제도이다 보니까 자본금 정관에 기재가 된다. 자, 그리고 주식회사, 유한회사, LLC 모두 자본금은 등기사항이에요. 자본금은 등기가 되어서 회사 채권자의 신용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LLC, 주식회사, 유한회사 모두 자본금은 등기사항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 2개, 업무집행자, 자본금 2가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자 동시에 등기사항이에요. 정관에도 기재를 하고 등기도 하고. 사업자 중에 업자는 업무집행사원과 자본금은 둘 다 정관의 절대적 기회사항이자 동시에 등기사항이다. 자, 그런데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발행조회수다라고 했는데 LLC의 자본금은요, 우리 프린트물 공부할 때, 회사의 종류 공부할 때 제가 LLC
주로 사모펀드를 법인화시키는 게 LLC로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1번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남는 돈을 어떻게 주체할 바 몰라서 이거를 부동산을 구매하자라고 봤더니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가 무섭고, 주식을 투자하려고 봤더니 내가 괜히 잘못 투자해가지고 돈을 괜히 까먹으면 낭패니까 무섭고, 가만히 은행에다가 넣어두다니 조금 아까운 것 같고. 자, 그래서 뭐랬다? 2조를 들고 어디로 갔다? 미래에셋에 가가지고 미래에셋이 직접 업무집행자가 되어가지고 이 2조를 굴려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2번이 3번이 동생들이 끼어들었죠. 아, 형님 저도 끼워주세요. 야, 넌 얼마 있는데? 1억이요. 이런 그지 하면서 1억을 끼워줬고, 3번이도 1억이 있다라고 하니까 끼워줬고, 그래서 2조 2억을 만들어 가지고 미래에셋으로 찾아갔다라고 했는데, 이 투자한 원금이 바로 LLC의 자본금이에요. 2조 2억이라고 하는 투자 원금이 LLC의 자본금이 된다. 사원이 출자한 금전과 재산의 가액, 우리끼리 이야기했던 2조 2억이, 즉 원금이, 투자 원금이 LLC의 자본금이 된다. 자, 그리고 우리 LLC의 자본금은 등기사항이기도 하지만 정관의 절대적 예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LC의 자본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관 변경이 필요해요. 정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LLC의 자본금은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감소할 수 있다. 야, 우리 2조 2억 투자했는데 야, 이거 투자금 조금 빼자라고 해서 정관 변경을 하면서 우리 반절씩 빼자라고 해서 1조 1억으로 정관 변경을 통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킬 수는 있다. 우리 아까 이미 살펴봤듯이 LLC의 실체 형성 절차는 정관을 작성함과 동시에 사원 확정이 끝나고 업무집행자라고 하는 기관 구성도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정관 작성과 출자 이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절차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나서 설립 등기하면 된다. LLC의 사원은 모두가 유한책임 사원이다 보니까 노무실용 출자가 안 된다. 노무실용 출자가 안 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설립 등기 이전에 출자 이행이 완료가 되어야 한다. 설립 등기 전에 출자 이행이 완료가 되어야 하다 보니까 정관 작성, 출자 이행, 정관 작성, 출자 이행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LLC의 업무 집행은 누가 하느냐? 당연히 업무 집행자가 하죠. 그런데 이 업무 집행자를 선임할 때 우리 아까 가장 가치 있는 조문,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 아닌 자 중에서 업무 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LLC의 일꾼인 업무집행자는 누구 중에 선임되는 것도 가능하다. 사원 아닌 자 중에 선임되는 것도 가능하다. 즉 전문 경영인이 가능하다. 이거는 물적 회사의 특징,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념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원 아닌 전문 경영인도 LLC의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물적 회사에 가까운 특징인 거고, 그런데 만약에 이 업무집행자를 여러 명을 뽑아놨다라고 했을 때 수인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 각자가 업무집행을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각자가 업무를 집행한다. 그런데 우리 자기기관 원리 공부하면서 한명회사 공부할 때,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한명회사 얘기 잠깐 하자면, 자, 원칙적으로 1번이, 2번이, 3번이, 4번이가 내부적인 업무집행권, 외부적인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 1번이가 저기 용인에 있는 우리 회사 땅에다가 직원들의 복지시설을 건립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4번이가 만약에 이의를 한다라고 하면 1번이는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하고 어떻게 결정한다? 총사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정관으로 1번이와 2번이만을 업무집행자로 선임을 하였다.
그런데 1번이가 용인에다가 복지시설을 건립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하여 2번이가 이 일을 한다 라고 하면 이때에는 총사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뭘로 결정을 한다? 업무집행 사원으로 뽑았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 업무집행 사원 과반수 결의로 결정을 하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LLC의 경우에 업무집행 이제 사원 대신에 업무집행자를 선임을 할 텐데 업무집행자를 2명을 선임한 거예요. 1번이와 2번이 2명의 업무집행자를 선임을 하였는데 이 중에 1번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하여 2번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그때는 1번이는 그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어떻게 업무집행자의 과반수 결의로 결정을 한다. 자, 이거예요. 수인의 업무집행자를 뽑아놨는데 이 업무집행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자가 이해를 하면 그때는 즉시 그 행위를 중지하고 뭘로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과반수 결의로 결정을 한다. 총사원 과반수라고 하면 틀려요. LLC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총사원 과반수가 아니고 업무집행자 과반수 결의로 한다. 업무집행자 과반수 결의로 결정을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괜히 누군가가 업무집행하고 일단 하고 나중에 이거 이의제기 해가지고 다시 결정하고 이럴 바에는 아예 그냥 이거를 공동 업무집행자로 선임을 해버리자. 공동 업무집행자로 정하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그 전원이 동의를 해야만이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러하지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한명회사와 관련된 조문에서 공부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공동 업무집행자로 선임을 하게 되면 그때에는 전원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업무집행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업무집행자가 일꾼이다 보니까 업무집행자의 선임은 등기사항인데 선임과 해임에 대하여 등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본점에는 2주, 지점에는 3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이제 뭐가? 지점이 폐지가 되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 삭제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주식회사 공부하면서 악질이사 인격정에 대하여 이사 해임 해소를 제기하면서 이놈이 우리 회사 재산 들고 날라버릴지 모르니까 꽁꽁 묶어버린다. 업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격정의가 꽁꽁 묶여버리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다. 이때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땜빵을 뽑아달라라고 하는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유한회사와 LLC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했잖아요. 업무집행자에 대한 업무집행 정지 가처분, 직무집행 대행자 선임 가처분이 똑같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되면 널리 알리기 위하여 등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등기도 과거에는 본점에 지점에 둘 다 등기하라라고 했었지만 이제는 지점 등기가 폐지가 되었다. 본점에만 등기하면 된다. 여러분 입장에서 이번 개정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에요. 그죠? 더 간편해졌다. 자, 그리고 일꾼이 일을 하는 와중에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업과 자기거래가 금지가 되는데 이거 내부적으로 뭔가 통제하는 거이다 보니까 뭐랑 똑같다? 인적 회사인 한명회사랑 똑같다. 좀 더 나쁜 경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반면에 덜 나쁜 자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원 과반수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경업피지 의무 위반 중에서 겸직금지 말고 거래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개손에 입는다. 특히 개의권이 인정이 되죠. 개의권이 인정이 된다. 개의권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해임 결의, 해임 판결이라고 했는데 인적 회사와 유한 회사의 경우에는 해임 결의, 해임 판결 대신에 뭐라고만 바꾸면 된다? 제명이라고만 바꾸면 된다. 자, 우리 앞에서 이미 공부한 거 있지만 과연 이 일꾼 다른 회사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요게 문제가 되었는데 인적 회사의 일꾼이라고 하는 무한 책임 사원이 되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능력 공부하면서 회사도 법인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을 갖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질상 제한이 되고 법률상 제한이 되고 정관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이 된다라고 했는데 성질상 제한과 관련하여는 4가지. 회사가 지배인이 될 수는 없다. 발기인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유언을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받는 것은 된다라고 했었고 법률상 제한은 딱 2가지. 인적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즉 인적 회사의 일꾼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고 해산 후의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그 권리 능력이 제한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뭐가 되는 것은 안 돼요? 인적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는 것은 안 된다. 인적 회사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물주가 되는 것은 가능하죠. 즉 유한 책임 사원이나 주주가 되는 것은 가능하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주나 유한 책임 사원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회사가 물적 회사의 일꾼인 이사가 되는 것은 가능한가? 요거는 학설 대립이 있고 판례가 아직 없어서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에 중요한 게 LLC의 일꾼인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LLC의 업무집행자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2조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마련해서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미래셋이라고 하는 법인에게 네가 업무집행자 직접 해줘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미래셋이 업무집행자가 될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미래셋이 업무집행자가 되기는 해줬는데 그래도 이 2조 2억짜리 돈을 굴리는 실제 우리와 같은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에셋이 업무집행자가 되기는 했지만 그 미래에셋에서 실제로 돈을 굴리는 실제로 일을 하는 담당자는 있을 텐데 자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 미래에셋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 그 법인은 해당 직무를 행할 자 실제 담당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그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에셋이 업무집행자가 돼주긴 했는데 그 미래에셋에서 누가 도대체 2조 2억을 굴리는지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실무 담당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사원들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법인 자체가 즉 미래에셋이 너무 간접 광고가 되는 것 같은데 미래에셋이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담당자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인이 미래에셋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이 법인 미래에셋은 해당 직무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 자연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LLC의 일은 업무집행자가 하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 여러분 합자회사의 경우에 무한책임사원이 있는데 이 무한책임사원에 대응하는 게 LLC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자인 사원이에요.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자가 아닌 그냥 순수한 사원.
이 일을 하는 사원, 이 일을 하지 않는 순수한 사원,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는 순수한 사원,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에게는 업무집행권이 없다 보니까 대신에 뭘 준다? 감시권을 준다. 합자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에게 인정이 되는 감시권을 준다. 이 감시권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요? 서류 보여달라,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해보겠다라고 하는 거 언제만 가능하다? 영업연도 말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 일을 하지 않는 사원,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 단순한 물주에 불과한 사원은 영업연도 말의 영업시간 내에 하나여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기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아무 때나 서류 들고 와봐라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영업연도 말에만 가능하다. 자, 그런데 업무집행자들이 뭔가 우리 돈을 들고 나를 것 같다. 그때 영업연도 말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언제든지 가능하다. 우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이랑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원이 경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경우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념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직접적 감독 수단으로 100분의 1짜리 의로운 주주가 나서서 사전 수단으로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후 수단으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LLC의 경우에도 대표 소송이 가능해요. 그런데 대표 소송의 경우에 일단 먼저 회사에다가 야 소제기해봐라 라고 청구를 하는 거고 회사에다가 청구를 했는데 30일이 지나도록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짜리 주주가 유한회사는요. 유한회사는 100분의 1짜리 소수사원권은 없다라고 했잖아요. 100분의 3짜리 사원이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고 LLC의 경우에는요. 이게 소수사원권이 아니에요. 단독 사원권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그냥 사원이기만 하면 지분을 따지지 않고 사원이기만 하면 업무집행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차이점.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짜리 소수주주권이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짜리는 없고 100분의 3짜리 소수사원권이다. 그래서 임재열 해검유대에서 주주제한권 빼고 임열 해검유대가 공익권인데 임열 해검유대에서 대표소송권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100분의 3짜리 소수사원권이다. 반면에 LLC의 경우에는 단독 사원권이기 때문에 지분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사원이기만 하면 사원이 업무집행자에 대하여 소제기를 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세 가지 구별하세요. 대표소송과 관련하여 대표소송의 경우에 주식회사는 100분의 1짜리 소수주주권, 유한회사는 100분의 3짜리 소수사원권, LLC의 경우에는 단독 사원권. 이 세 가지 비교 잘 하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서랍이 3개였다. 자본금 항목에 결손이 생길 우려를 대비해서 법정준비금을 적립하는 게 강제가 된다. 준비금의 적립이 강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준비금의 적립이 강제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랍이 2개밖에 없다. 유한회사 LLC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이 첫 번째, 두 번째 서랍을 합쳐서 순자산에서 자본금을 뺀 것을 잉여금이다라고 했는데 이 잉여금 2가지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첫 번째 서랍에 있는 돈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이익배당이라고 부르지만
유한 책임회사 LLC의 경우에는 이익 배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잉여금의 분배라고 부른다. 잉여금의 분배라고 부르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사원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출자가에게 비례하여 잉여금을 분배하지만 우리 앞에서 2조 2억짜리 사모펀드를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익이 생겼다. 잉여금이 생겼다. 그런데 이와 같이 많은 잉여금이 생긴 이유가 2조를 보고 미래에셋이 이 돈을 굴려줬기 때문에 막대한 이득이 생겼는데 이거 완전히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어 먹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배은망덕이라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정관으로 불평등한 잉여금의 분배가 가능하다. 2조를 투자하신 1번이 형님이 훨씬 더 많이 드셔야죠 라고 하는 식으로 정관에 따라서 차등 분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LLC의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 LLC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뭐를 뺀 자본금만 빼면 돼요. 순자산에서 전체 순자산에서 자본금 빼고 나머지 잉여금을 분배받을 수 있다.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순자산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그를 잉여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 LLC의 경우에는 뭐가 강제가 되지 않는다? 법정준비금의 적립이 강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LLC의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 거의 뭐랑 유사하다? 합자회사랑 유사하다. 합자회사랑 유사해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업무집행 자인사원, 일을 하는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그때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에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뭐만 필요하다? 요 사람 업무집행자인 사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 LLC가 업무집행자를 모두 사원 아닌 자로 선임을 하였다라고 하면 그때는 누가 없어요? 업무집행자인 사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업무집행자인 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동의를 못 받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다른 사원의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우리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스스로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거 뭔가 제한이 되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LLC의 경우에는 회사 스스로가 자신의 지분을 취득하잖아요. 취득을 아예 금지하고 있어요. LLC는 자기 지분을 양수할 수가 없다. 주식회사와 달리 LLC는 자기 지분을 양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분을 양수했다라고 하면 그 지분이 펑 하고 터져버려요. 지분이 소멸해버린다. 만약 자기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그 지분은 소멸해버린다. 그러면 지분이 소멸하면 자본금이 감소하나요? LLC의 자본금은 뭐다? 원금이에요. 원금. 그죠? 지분이 소멸했다라고 해서 원금이 같이 막 터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LLC의 자본금은 정관의 절대적 계상이기 때문에 회사가 스스로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자본금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자본금을 만약에 변경하고 싶으면 뭘 변경해야 된다?
정관을 변경해야 된다. 지분이 소멸했다라고 하더라도 뭐는 변경되지 않는다?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LLC의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LLC의 자본금은 정관의 절대적 기상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 정관 변경 절차, 즉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리 정관 변경, 물적 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고 인적 회사인 한명회사 합자회사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LLC 이거 정관 변경 내부 문제죠. 내부 문제이다 보니까 한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총사원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게 되는데 LLC의 자본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정관 변경, 즉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외부 관계. 당연히 일꾼인 업무집행자가 LLC를 대표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서 공부했던 대표권의 성질 똑같아요. 즉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다. 포괄적용성.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불가제한성. 그 다음에 영업 관련성은 겉모습으로 판단한다. 남용과 관련하여 대표의 속마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즉 외형 이론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전부 다 똑같고. 그런데 여러 명의 업무집행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딱 한 사람만 대표로 뽑자라고 하면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대표를 뽑는 거죠. 한명회사에서 대표 사원 어떻게 뽑았어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를 뽑았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LLC의 경우에도 정관 또는 총사원 동의로 대표 업무집행자를 정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대표 업무집행자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등기 사항인 거고. 자, 그리고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때 이 대표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했죠. 그죠? 이거는 5종 회사 모두 공통이에요. 그죠?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회사와 이 개인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 210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210조는 회사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근거 규정. 자, 그래서 대표하는 자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이때 회사와 대표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5종 회사 모두 공통이다. 5종 공통 플러스 여러분 공부 안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복습하실 때 외국 회사라고 하는 뭐지? 하는 그런 문제가 객관식 문제에 딱 한 문제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까지 세무사 시험이 출제된 이래로 외국 회사에 관한 문제가 이제 과거에 한번 나왔었나 있나? 아무튼 유념하셔야 될 이제 문제가 딱 한 문제밖에 없는데 외국 회사의 경우에도 외국 회사의 대표가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때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회사 5종 공통뿐만 아니라 외국 회사의 경우에도 대표가 잘못하면 회사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유한 회사의 사원의 책임 뭐 앞에서 열심히 했죠. 유한 간접 책임을 진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유한이지만 예외적으로 추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유한회사 공부할 때요. 유한회사 공부할 때 1억짜리 유한회사를 100억짜리 주식회사로 뻥튀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하여 사원이 추가 책임을 진다라고 했는데 요 조문을 준용해요. 그래서 1억짜리 LLC를 100억짜리 주식회사로 뻥튀기를 했을 때 이때는 모자라는 99억에 대하여 LLC의 사원이 책임을 진다. LLC가 주식회사로 조직 변경을 할 때 뻥을 치게 되면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예외적으로 추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있다.
자, 그다음 이제 사원의 변동인데 사원의 변동에는 두 가지 추가가 되는 입사가 있고 빠져나가는 퇴사가 있는데 입사 1번이, 2번이, 3번이가 2조 2억을 만들어 가지고 LLC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4번이가 저도 끼워주세요 라고 들어온다. 입사를 하게 되면 LLC의 사원의 성명은 뭐다? 정관의 절대적 기회상이죠. 정관의 절대적 기회상이다 보니까 정관에다가 기존에는 1번이, 2번이, 3번이만 있었지만 4번이를 끼워 넣어야 해요. 4번이를 끼워 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LLC의 정관 변경은 어떻게 한다? 총사원 동의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를 하게 되면 사원이 정관의 절대적 기회상이다 보니까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정관 변경은 어떻게 한다? 총사원 동의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회사에서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 언제라고 했어요? 총회 결의가 있은 때라고 했잖아요. 그죠? 정관이라고 하는 서면이 변경될 필요가 없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도 없고 변경 등기가 있을 필요도 없다. 총회 결의가 있을 때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과의 균형상 이 총회 동의가 있은 때, 총회 동의가 있은 때 그때 입사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총회 결의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은 때. LLC의 경우에는 이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 입사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 4번이가 입사를 해서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LLC는 뭐다? 돈 놓고 돈 먹기다. LLC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4번이가 저도 끼워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나머지 1번이, 2번이, 3번이가 오케이 알았어 라고 동의를 하기는 했는데 4번이가 아직까지 돈을 안 냈대요. 그러면 이 돈이 중요한 돈 놓고 돈 먹기 LLC에서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돈을 내야 돼요. 돈을. 해당 사원 4번이가 아직까지 출자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그때는 언제 사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돈 낸 때, 납입을 이행한 때 그때 사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아시겠죠? 4번이가 저도 끼워주세요 라고 했는데 알았어 동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돈을 안 냈다 출자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실제로 돈 낸 때 사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자, 이번에는 이제 퇴사는 한명회사 퇴사제도랑 똑같다라고 했죠.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세 가지 의무퇴사, 법정퇴사, 지분압류 채권자의 퇴사 청구 이 모두가 인정이 된다. 법정퇴사 사유로 사망이 들어있다. 사성파 제명이라고 하는 법정퇴사 사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망이 법정퇴사 사유로 들어있다 보니까 LLC의 사원의 지위도 상속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사성파 제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명 사유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제일 나쁜 게 뭐다? 돈 안 낸 놈, 출자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그 다음에 라이벌 영업하는 놈, 경업비지 의무 위반. 이게 제일 중요한 제명 사유인 거고. 그러면 퇴사랑 같은 말이 뭐다? 지분 환급이다. 지분 환급, 돈을 내줘야 되는데 2조 2억에서 1억을 투자했던 2번이가 나간다라고 할 때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환급을 해줄 때 환급 금액은 퇴사 시에 회사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한다. 지금 모든 돈이 어디에 투자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윳돈이 없는데 1억을 전부 내달라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서 정하게 된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인데 우리 LLC의 경우에는 서랍이 어떻게 되어 있다? 순자산에서 자본금, 투자원금, 그리고 잉여금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자원금인 2조 2억 전체 순자산에서 2조 2억이라고 하는 자본금을 뺀 나머지 그래서 이 2조 2억을 굴려서 눈덩이 굴리듯이 굴려가지고 많은 잉여금이 생겼다. 그래서 이 잉여금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누군가가 퇴사를 한대요. 퇴사를 하게 되면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환급 금액이
잉여금을 초과해서 뚫고 들어간대요. 원금을 빼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우리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가 되어서 회사 채권자에게 신용의 척도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 채권자는 혹시라도 이 LLC에 뭐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 2조 2억은 반드시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퇴사를 하면서 환급해주는 금액이 잉여금을 초과한다, 잉여금을 초과해가지고 원금을 잠식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뭘 거쳐줘야 된다? 우리 합병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줘야 돼요. 근데 채권자 보호 절차 이의를 하면 셋 중에 하나, 변제, 담보제공, 신탁 셋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회사 채권자가 이 LLC에 빌려준 돈이 5억이래요. 그런데 이번에 환급을 해주면서 잉여금을 초과하기는 초과하는데, 얼마를 초과한다? 뭐 한 1억 정도 초과한대요. 1억 정도 초과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남아있는 자본금이 얼마다? 2조 1억이잖아요. 2조 1억이 있는데 5억을 못 갚아주겠어요? 자, 이때는 굳이 변제 담보 제공 신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LLC가 퇴사원에게 환급해주는 금액이 만약에 잉여금을 초과하여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잉여금을 초과하여 자본금을 잠식할 염려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합병에서 공부했던 채권자 보호 절차, 채권자의 이의 절차를 준용해서 거쳐줘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 채권자가 5억 정도 빌려줬는데 자본금, 원금을 잠식하는 게 한 1억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분을 환급해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 해줄 필요가 없다? 변제 담보구역 신탁 이거를 해줄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뭐 이거 당연한 건데 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싶긴 한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이거를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다. 2조나 있는데 꼴랑 1조 까먹었다라고 해서 1억 모자란다라고 해서 변제 담보제공 신탁을 해줄 필요는 없는 거고, 충분히 갚아줄 수 있으니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을 때는 그때는 변제 담보제공 신탁을 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모든 회사법 진도를 마쳤고요.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그 시험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그러고 보니까 진도 나가는데 바빠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여러 가지 공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세무사 시험, 특히 1차 시험의 경우에는요, 마지막 2달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 직전에 마지막 2달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집중적으로 많은 회독들을 눌리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책 정리 잘 하시고 해가지고 나머지 과목들도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그 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는요, 끝까지 버티면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직전에 열심히 한 사람이 합격하니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많은 기간 동안에 강의를 하면서 뭐 봄, 여름, 가을까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제가 막판 2달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2달 전에 손 놔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또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 마라톤과 같이 페이스 조절 잘 하셔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셔가지고 내년에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제가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